네. 그리고 이제 발표의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세 번째 발표는 장은정 평론가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여름 속에서 만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에서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들으면서 점점 더 시를 읽는다는 게 진짜 어렵다.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시를 읽는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까지 좀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와 연대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유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저도 이번 주제를 접근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떤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진은영 시인의 첫 시집에 실려 있는 가족이라는 시인데, 바깥에서 따뜻하고 뭐 반짝이고 이런 것들을 집에 가지고 오면 그 화분들이 다 시들어 버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시부터 떠올려서 뭔가 그동안 한국 시에서 나타난 가족이라는 시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의제를 가지고 작품에 접근하는 것을 반대로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출발점 중 하나는 여름이라는 시어가 최근 시집들의 제목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한국 문학이라는 범주보다는 저한테는 시집이라는 단위에서 여름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일종의 트렌드처럼 제시되고 있는데, 이 트렌드 안에서 가족이라는 연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떨까, 좀 반대로 접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일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포스터랑 그 인쇄물에서는 여름 속에서 만지는 것,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는데, 왜 읽기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저한테 첫 번째 길잡이가 됐던 것은 2012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최근 10년 정도죠. 10년 동안 나왔던 시집들의 어떤 공통성부터였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빛이 아닌 결론을 찢는 빛의 자격을 얻어. 햇빛 99개의 빛을 가진. 이 경우는 이제 시집 제목은 아니고 시인의 말로 되어 있는데요. 관제탑에서 내려다 보았다. 빛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시인의 말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박준 시인의 말에 어떤 빛은 빛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빛과 그 빛이라고 하는 유사적인 발음을 활용해서 이렇게 쓴 부분이 있고요. 빛이라는 한국어 글자를 보면서 이게 빛처럼 생겨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빛들을 다 모아서 김원 시인이 한 2년 전쯤에, 지난 10여 작년에 나온 평론인데요. 우리 시단에 새롭게 등장한 시인들의 시를 돌아보면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편편의 시에 왜 이렇게 많은 빛이 등장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이어받아서 최근 나오고 있는 그 여름이라는 시어가 이 빛의 구체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2020년은 다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시작된 시간이고, 저희가 조금 어떤 전환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20년에 나온 시집들인데,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 여름만 있는 계절에 내가 왔다.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여름 상설 공연. 당신이 오려면 여름이 필요해. 그리고 그 옆 시집은 이제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지 않지만 한여름 손잡기라고 하는 시집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사실, 여름 가고 여름, 이렇게 지금
제가 표지들을 좀 모아봤는데 유사성 같은 거를 좀 느끼시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다 약간 푸른 계열의 초록색 계열의 표지를 선택을 했고 약간 청량하기도 하고 화사한 그런 여름을 묘사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여름 키코라는 시집과 여름 웹툰도 다 여름이 제목에 전면에 드러납니다. 빛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한테 좀 표지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최인숙 시인이 작년에 낸 시집 제목이 여름 가고 여름인데요. 이분의 이력이 99년에 인도네시아로 이주를 하셔서 지금 거기서 계속 살고 계시면서 시를 2015년부터 발표하신 분이세요. 여기에 대한 시집 해설을 소유정 평론가가 썼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여름들이 사실은 사계절의 흐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어떤 구절이었어요. 모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에서 타향살이를 시작한 시인 주체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가 계절이고, 근데 이 인도네시아의 기후에서는 여름이 간 다음에 또 여름이 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는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안에서 건기와 우기가 전부인 나라에서 지난한 여름을 보내는 일과 상대화되면서 표지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해설 중에 여름이 지속된다가 아니라 여름 가고 여름 온다. 그러니까 제목이 여름 가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지역의 기후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여름이 쏟아지지만 이 여름이 사실은 한반도 기후에 기반한 여름이고 항상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한국적인 여름, 한반도 거주자의 감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임승여 시인의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라는 제목이 좀 더 뚜렷하게 그 시적인 것을 발생하는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나 여름은 시간 감각을 얘기하는 단위인데 이 시에서는 장소처럼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쌓아 올린 과일 바구니가 겨울에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 북유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상정하는 그 사계절과 우리가 한반도에서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시집을 읽을 때 최근 등장하는 여름은 한국적인 여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준의 시집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시 읽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박준의 시집이 빛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을 굉장히 잘 선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1부는 봄에 대한 것, 2부는 여름에 관한 것, 3부는 가을에 대한 것, 4부의 마지막은 입춘으로 끝나는 이 시집 전체가 사계절 전체를 구조로 만들어진 시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영철 평론가가 이 시집 해설을 얘기하면서 박준은 항상 그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그 해는 한국에서의 한반도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감각을 시적으로 체화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구조 자체도 그렇고요. 제가 이 시집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 4년 전, 5년 전 정도에 나온 시집인데요. 시집 해설에서 신영철 평론가는 박준의 시를 돌보는 존재로 시적 주체라고 이제 호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한국어의 어떤 어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말 보살피다는 살피다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살피는가? 다가올 시간이 초래할 결과를 살핀다는 것이다. 이런 보살핌을 우리는 돌봄이라 부른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를 아프게 할 어떤 말과 행동을 걸러내는 일이다.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 미리 사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미래를 내가 먼저 한 번 살고 그것을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사는 일이라고 해서 이 시집 해설의 제목 자체도 조금 먼저 사는 사람이고 박준의 시적 주체는 돌보는 존재다. 근데 이런 명명이 2020년 팬데믹 이후로는 돌봄 담론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우리한테 익숙했지만 2018년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봐선 익숙하지만 당대의 감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 감각을 이 괄호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해설이라는 지면 자체가 워낙 이제 써머리를 해주는 지면이다 보니 이론적으로 굉장히 엄밀하게 쓸 수 없다는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괄호 부분에 현대 사회학이나 여성화학에서 돌봄은 중요한 이슈이지만 여기서는 단지 박준혜 씨가 알려주는 대로만 이해해 보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돌봄 담론하고 이 해설에서 얘기하는 돌봄의 개념에 약간의 거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두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읽은 다음에 시를 다시 읽으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짧게, 시가 짧아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비 온다니 꽃 지겠다. 진종일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제목이 생활과 예보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검색을 해보면 저희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인증샷 같은 거 찍은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시집을 막 사서 보는 사람이 아니어도 되게 보편적인 감각으로 뭔가 울림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 편의 시를 더 읽으면요. 방에 모로 누웠다. 나이 들어 말이 어눌해진 아버지가 쑥을 뜯으러 가는 동안 나는 저녁으로 쑥과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일 생각을 한다. 내가 남도에서 자란 얼굴이 검고 종아리가 두꺼운 사내였다면 된장 대신 도다리 한 마리를 넣어 맑게 끓여냈을 수도 있다. 낮부터 온 꿈에 그가 보였지만 여전히 말 한마디 없는 것에 서운하다. 서양집의 오후 빛은 굳기만 하고 나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신발을 길게 바닥에 끌며 들어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시에서도 중요한 시적 대상으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시를 가지고 신영철 평론가의 해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돌봄이라는 게 이제 미리 돌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 해석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는데요.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아버지는 꽃이 살아야 할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꽃의 미래에 미리 다녀가 보는 것이고 무언가의 삶을 조금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이 시인이 아버지의 저 심상한 말 한마디로도 시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이 말에 담겨있는 사랑의 방식이 시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아버지의 아들답게 그도 아버지를 위해 조금 미리 살아보기로 한다. 아버지는 꽃의 미래를 생각만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미래를 위해 해보려고 한다. 라는 해설 부분으로 앞부분에 돌보는 자가 시편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다시 표시를 하면 어느 시점에서 이 시적 주체를 아들로 바꿔치기 하는 무심결에 반복하는 해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말에 담겨있는 사랑의 방식이 시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아버지의 아들답게 그도 아버지를 위해 조금 미리 살아보기로 한다. 근데 사실 시를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에 시적 주체가 아들이라는 표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내를 떠올리고 그 사내가 꿈속에만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을 뿐이지 본인의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그 시인과 아들의 이제 그 시적 주체가 혼동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쓴 글의 일부를 좀 요약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시적 주체를 지시하는 말은 시인은 어느 시점에서 아들로 특정됩니다. 근데 그 시에서는 그 젠더가 아들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이때 시인을 아들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읽기의 시간은
현대사회학, 여성화학에서 돌봄 이슈를 공식적으로 덜어내고도 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는 젠더 규범이 읽기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2018년 12월을 잘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 시적 주체를 돌보는 남자로서 등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016년부터 한국에서는 예술의 성폭력 말하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서지영 검사랑 김지은 비서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스쿨미투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뜨거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그 비평적 찬사가 쏟아졌던 이소 시인의 캣콜링의 그 책 발간과 박준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 있겠습니다라는 시집이 동시 출간됐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 당시에 나는 이제 제가 캣콜링 해설을 쓰느라고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박준 시인도 굉장히 많은 독자를 가진 그리고 여성 독자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은 작가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뒤늦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목도 그렇고 시인의 말도 그렇고 박준의 시가 굉장히 다른 정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쟤는 분명 지옥에 갈 거야. 우리를 슬프게 했으니까. 저는 이 시인의 말이 2018년 12월에 한국의 사회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김수영 문학상을 받았을 때 심사위원들이 그런 판단을 동시적으로 같이 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시기 2018년 12월에 박준 시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추억을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는 어떤 생각의 결을 섬세하게 살피는 곳이다. 그랬을 때 이 두 시집이 동시 발간됐을 때 저는 그때 시를 읽는다는 것을 통해서 동시대를 읽는다는 게 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그때는 보지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 혹은 어떤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저한테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전 문해지들을 살피다가 이수명 시인의 어떤 비평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수명 시인은 파울 첼란의 예술을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예술은 나와 먼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파울 첼란의 글을 인용하고 이것을 자신의 식대로 다시 뒤집어 써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예술이 아니다. 즉 시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해 잊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어떤 것이다 라고 2020년 겨울호에 시와 발화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문사 하이픈에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되게 무심결에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수명이라는 시인 자체가 이 파울 첼란의 그 명제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좀 더 복합적으로 잘 쓰시는 시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실론을 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차의 순서를 보시면 이 파울 첼란의 두 요소를 나열하고 나서 예술 파트에서는 김춘수, 오규원, 조연호, 김원, 이재니, 서대경 그 다음에 자아 파트에서는 김수영, 기영도 김한, 이근아, 김희강이라는 시인을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국 문학 시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그 시인 분도 설명하시다시피 이 예술 파트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들이고요. 두 번째 시인은 리얼리즘 계열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서정시 계열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인들인데요. 최근의 시의 경향을 분류하면서 이소호 시인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시인으로 분류하는 파트가 나와요. 근데 저한테 재미있다고 생각됐던 것은 예술 대 자아라는 두 가지 항목에서 여성 자아는 제3의 자리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아까 신영철 평론가가
그 박주현 시인의 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시인과 아들을 동시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다면 이소호의 시는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당사자성으로 이제 환원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시에서 읽어내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주제 자체에 천착하는 작가를 포착을 해서, 즉 이 가족과 연대라는 제목으로 바라볼 때 사실 이소호 시론을 이소호 시에 대한 작품론을 쓰면 이보다 적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 적절하고 현재 최근에 나온 시집 제목도 이제 홈 스위트 홈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이 수많은 여름 시집들과 박준의 시집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2018년에 이소호와 박준의 시집이 동시에 발간되었을 그 동시대적 감각과 지금 이소호 시집이 또 두 번째 시집이 나왔는데 그 시집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여성 독자들의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남았던 것 같아요. 예술가 자아, 그리고 당사자성이라는 용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사자성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비평 담론에서 당사자성이라는 그 주체가 모든 어떤 스피커의 자격이 되는 것처럼 얘기한 것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무회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질문, 여성시에서 가족은 왜 당사자성의 경험으로 여겨질까? 왜 가족은 제도의 차원에서, 사회의 차원에서 얘기되지 않고 여성시는 계속해서 타자화되는 형태의 자리를 부여받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하다가, 이것이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젠더 규범을 계속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인을 아들이라고 바꿔 부르거나 아니면 분명히 어떤 텍스트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당사자성으로 분류되는 이 젠더 규범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무심결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82년생 김지영이 이제 나왔을 때 수없이 그 소설에 대해 쏟아졌던 여성 독자들의 환호와 는 달리 시 비평에서는 여성 작가와 여성 독자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다는 얘기가 충분히 얘기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기에 있어서 그 독자의 젠더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한테는 같이 주어졌는데요.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또 여름이라는 제목이 등장한 여름 키코라는 시집과 여름 외투라는 시집을 동시에 읽었을 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두 시인 다 여성 시인이고 제목에 여성이라는 여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제목부터 보면 전혀 다른 세계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키코라고 했을 때 키코가 그 시 안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름 외투는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느끼는 기이한 추위를 방어하기 위해, 막기 위해서 입는 여름 외투를 시적 화자가 여름 외투를 선물 받은 후에 그것에 대한 감흥을 기반으로 써내려갔고, 본인에게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름 외투 같은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런 외투를 선물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파트를 보면 시라는 그 장르 자체가 놓인 위치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차이를 인터뷰를 읽으면서 좀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주아림 시인이 거의 10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냈는데요. 이번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저는 희망을 말하는 시인은 아니에요. 세상이 살만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독자들에게 어줍지 않은 위로를 건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건 너무 흔하고 많으니까. 그리고 되게 위로의 탈을 쓰고 진실 뒤에 숨어 있으니까요.
다만 살만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럼에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페이지 더 연결해서 보면 늘 나의 진실을 심판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남겨지는 말들에 대해 생각했고 잊어도 남겨지는 말들에 대해 떠올렸어요. 문학은 누구에게나 하는 따스한 위로가 아니라 상처받은 인간이 문득 마주친 섬광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제 인터뷰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은지 시인이 대답하는 인터뷰에서 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상을 문장으로 옮기는 것을 좋아해요. 일상이 소중하기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계의 한강공원을 체험할 때 흥미로운 것처럼 만화에서 실제 안의 육교가 나올 때 잠시 그 페이지에 머물게 되는 것처럼 글자로 구성된 시의 세계에서 일상을 만나는 것은 신기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를 시의 세계에 안착시켜주는 장치로서 일상을 다루는 것이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좀 대비해야 되는 이 두 부분을 제가 따로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주아림 시인이 자신은 희망을 말하는 시인이 아니고 독자들에게 어줍지 않은 위로를 건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때 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독자들한테 건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김은지 시인은 글자로 구성된 시의 세계에서 일상을 만나는 것이 되게 신기한 체험이고 독자를 시의 세계에 안착시켜주는 장치로서 일상을 다루는 것이 재밌다. 즉 시의 세계에 독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그 두 가지 같은 여름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발간된 여성 시인들의 시이지만 독자를 상정하는 방식이나 시와 독자의 관계를 그러니까 일상과 현실 그리고 시라는 세 요소를 다 각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시 비평에 대해 얘기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일상적 세계와 동시에 상상적 세계로 만들어진 것이 공존하는 형태의 스펙트럼을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들었던 의문은 사실 신영철 평론가의 그 돌봄 주체가 갖는 낯설음이나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을 떠나서 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 시 비평을 한다는 것이 그 시적 주체가 어떤 존재인지 묻는 방식으로 읽는 것은 이렇게 바뀐 독자의 위상이나 시 읽기의 일상의 구성 자체를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행위가 시와 세상을 돌보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질문이 이제 저에게 되게 주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발표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한 편의 시를 좀 같이 읽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박준 시인의 그 표제시라고 할 수 있는 시이고요. 지금 읽었을 때 좀 낯선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읽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제 몸통보다 더 큰 울음을 낸다고 했습니다. 사내들은 아침부터 취해 있고 평상과 학교와 공장과 강장에도 빛이 내려 이어진 길마다 검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적은 답장에는 갱도에서 죽은 광부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질식사나 아사가 아니라 터져나온 수맥에 익사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종이를 구겨버리고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적었습니다. 라는 시고 제목은 장마예요. 그리고 이 장마는 아까 처음에 제가 발표를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의 여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마를 뜻하는데 광부들의 그 죽음이 수맥에
의해서 익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얘기 다음에 그것을 쓴 종이를 구겨버린 다음에 그 다시 쓴 것이 다시 쓴 편지가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쳤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끝나거든요. 기후위기에 대한 담론이 어느 때보다 뜨겁고 그다음에 돌봄에 대한 얘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이 여름이 얼마나 되게 한국적이고 그리고 특수한 시대를 담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쓰기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장마가 이 장마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좀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계절 감각이라고 하는 그 감각이 흔히 말해서 요즘 여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시집이 잘 팔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경향 속에서 우리가 뭔가 시적인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시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젠더로 환원시킬 때 시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고 시 제목, 그 다음에 해설, 아니면 출판사가 제공하는 어떤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문학을 이루는 굉장히 큰 텍스트성이고 우리가 시를 통해서 어떤 시대를 읽는다고 한다면 이런 텍스트들을 다 동시에 고려하면서 쌓인 맥락들을 촘촘히 따져가며 읽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점에서의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연대의 형태이고 시 읽기에서 돌봄이 작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시집을 통해서 만지는 것이라고 처음에 썼던 것은 시를 읽는다고 생각할 때 이 촉각의 만짐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글을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만짐이라고 하는 그 의미 부여 자체도 결국은 읽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제 여름 읽기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같이 질문을 공유하는 그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세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났는데요. 특히 마지막 발표해주신 장은정 선생님께서는 최근 시집들의 경향에 대해서 얽으면서 되게 입체적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희 키워드가 가족과 연대인데 장은정 선생님께서는 그 가족과 연대의 중간을 매개하고 있는 어떤 돌봄이라는 역학을 구체적으로 하나 찝어 오시면서 박준과 이소의 시집을 이제 조금 더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이 2016년 이후 2018년부터 대두되었던 혹은 변화를 일으켰던 만들었던 여성의 독자성이 있었다. 소설 속에서는 있었다. 그렇다면 시의 독자성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혹은 시의 독자성은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오후 5시인데 10분여 동안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 발표들에 대한 종합 토론을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진행해보자 합니다. 네, 줌 카메라도 제가 10분 뒤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